작가님은 파이어를 위해서 절약, 투자, 검증된 시스템, 그리고 반복. 이게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예. 2020년 이후에는 또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환경이 고물가 고금리였거든요. 예. 이런 환경에서 이런 공식이 계속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뭐 그냥 저게 뭐 사실 그 뭐야 변하지 않는 월급쟁이가 그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네. 사업가 쪽은 이제 절약을 안 하고 더 많이 버는 쪽으로 시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 들으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대다수는 이제 월급쟁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 월급쟁이한테는 저게 이제 맞는 공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업가는 어떻게 하면 사업 벌려가지고 더 큰 돈을 벌까 그거를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사업가도 그것만 하다 보면 예. 투자나 이런 좀 시스템, 검증된 시스템 이 자체는 사실 투자자들이 다 뭔가 저쪽 길로 가는 건 아니지만 예. 뭐 종목만 집중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뭐 미국 주식만 또 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코인 투자에 나는 모든 걸 걸겠다. 네. 그래서 뭐 집도 안 사시고 코인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진짜 많은 돈을 버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있죠. 네. 예. 예. 그런데 근데 이 절약이나 뭐 사업으로 돈을 많이 불리는 것 외에도 투자, 검증된 시스템, 반복 이렇게 가는 이 공식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기 말씀하신 저 검증된 시스템은 아마 이제 퀀트 전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거는 백테스팅을 잘한. 그렇죠. 검증된 시스템은 사실 예.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제 뭐 가치 투자라는 것도 이제 명확히 백테스팅이 된 거는 없지만 그것도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저 중에서 이제 뭔가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네. 저는 이 퀀트 투자라는 나한테 게 맞다는 게 어떤 거죠? 해봐가지고 이제 본인이 거부감을 안 느끼고 계속 버텨서 할 수 있는 거. 근데 사실 계속 할 수 있는 거. 그게 사실 뭔지 사람마다 다르고 네.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시도를 하는 것이 좋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사실 뭐 퀀트 투자 말고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이제 부동산도 해봤고 경매도 해봤고 이제 비퀀트 가치 투자도 해봤고 이제 그 비상장 투자도 해봤고 코인도 하고 이제 별거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게 저한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맞았던 거죠. 퀀트 투자라는 게. 네. 경매도 할 줄 아세요? 경매요. 네. 뭐 사실 뭐 누구나 할 줄은 알지만 이제 제가 잘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거 한 번 하고 때려쳤으니까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충남 예산군에서 이제 아름차 아파트라는 곳을 세 채를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때. 네. 아름차 아파트. 이름이 아름차 아파트요. 아. 근데 이제 그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그 건설사가 그거를 만들고 나서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블록이 경매로 넘어온 거죠. 이제 그런 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세상과 인생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걸 좀 배웠는데, 그래서 많은 걸 배웠지만 다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돈은 벌었지만 경매는 다시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왜 다시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거 너무 짜증나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월급쟁이가 하기에는 왜 그게 경매 책들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월급쟁이 하면서 그냥 사이드로 경매를 무난하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 설명을 하거든요. 네. 해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일단 거기 자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평일날 가야 되는데 지금 맨날 눈치 보고 휴가도 내야 되고 이제 뭐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게 좀 어려웠고요. 저는 그때 20대 꼬맹이였는데 거기 그 계신 세입자들이 우락부락 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도 끌고 가고 막 그랬죠. 네. 예, 아무래도 그 나이가 드신 분이 오니까 그래도 좀 노인 공경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어떻게 명도를 이제 1년 만에 다 하고 이제 집도 팔고 돈도 벌었으나 오케이 한번 훌륭한 경험이었다. 다시는 하지 말자 이렇게 됐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공매를 하시면 예, 그러니까 뭐 부도가 나거나 혹은 뭐 망한 집 말하자면 일명 말하자면 망한 집을 예. 이제 방문을 하게 되고 그분들을 나가시게 하셔야 되고 때로는 이사 비용도 좀 보태드리고 뭐 그쵸, 그쵸.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 과정이 나는 좀 힘들더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네. 그 사람들 부대끼고 하는 거 싫으면은 이제 별로 썩 어울리지는 않죠. 네. 네. 저는 이제 투자할 때 누구 만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코인이나 주식이 좀 더 어울리죠. 그렇죠. 네. 네, 예. 맞아요. 월세를 받을까 배당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예. 그 차이도 굉장히 크다. 세입자와의 네네. 그런 관계나 예.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돈이 그냥 계속 통장으로 와서 들어오니까. 근데 뭐 사실 한국 같은 차이. 경우는 보증금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네. 집주인이 그 떼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래도 짜증나긴 하죠. 약간 다음 달에 드릴게요. 뭐 하면 이제 짜증나긴 하겠죠, 당연히. 네. 요즘 부동산 경매하면 거래 제한이 안 걸려서 유리하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신대요, 다들. 뭐 그러겠죠. 부동산 네. 관심 가지신 분들은 또 열심히 지금 나서고 계시고 부지런히 지금 매일매일 뭔가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작가님은 그렇죠. 네. 그러진 않으시죠? 부지런히 뭔가 매일 하시진 않으시고 작가님의 별로 안 많은 좋아하죠. 투자는 네.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렇죠. 자주 투자하는 건 물론 제가 즐기진 않습니다. 하실 예, 맞아요. 때랑 네. 연초 이렇게 그쵸. 하시는 거잖아요. 뭐 한 1년에 2번 정도 하죠. 예. 그러니까 11월, 4월 이렇게. 예. 그 파이어 하시기 전의 패턴과 하신 예. 이후의 그 투자의 패턴에 대해서 네. 루틴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별로 변한 건 없는 것 같고 이제 그 파이어 후에는 이제 코인을 좀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코인도 제가 이제 자주 거래하지 않게 해놨거든요. 아마도 이제 그게 120일 이동 평균선 이런 걸로 하는데 그걸로 하면은 자주 거래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코인도 그렇고 콘트도 그렇고 되게 짧게 자주 거래하는 시스템이 있는 반면 좀 이제 적게 거래하는 시스템들도 많이 있죠. 예. 근데 그런 걸 좀 맞춰야죠, 본인 성향에 따라서.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완전히 반대일 수도 있어요. 주식을 하면은 뭐 하루에 최소한 3번 매수를 안 하면은 미치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좀 아무래도 좀 더 짧은 전략들을 많이 짜야겠죠. 그래야지 액션, 도파민 이런 걸 챙길 수가 있겠죠. 네.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그랬는데 만약에 1년의 결과가 예. 1년 후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예. 내가 좋아하더라도 그건 멈춰야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 단타매매. 그러니까 그 백테스트를 단타매매. 네. 단타매매는 지금 어차피 단타매매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단타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해봐가지고 성적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0.1% 미만일 테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2년 차에 본인한테 기회를 주든지 그것까지 말아먹으면은 이제 그만두는 게 낫겠죠. 네. 그러니까 그 단타 매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중에 거래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럼 이제 본인의 심리가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 사람들은 썩 좋지는 않죠. 우리 두뇌가 기본적으로 투자를 잘하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네. 우리 두뇌는 어차피 잃게 되어 있어요. 네. 잃는 게 디폴트입니다. 두뇌와 심리가. 네, 그죠. 예. 네. 파이어를 하시기 전에 절약과 투자의 그 단계에서 월급 받으신 것 중에 몇 퍼센트 정도 저축을 하셨는지 그리고 투자 네. 수익률은 매년 몇 퍼센트를 잡으셨는지 네, 제가 이제 2009년에 입사를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2012년까지는 제가 월 30만 원으로 살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12년 첫 해외 근무를 갔는데 그때부터 한 2015년까지 그러니까 월 500유로, 500유로면은 당시 한 70만 원 정도였어요. 지금은 원화가 떨어져서 좀 더 가치가 높아졌지만 네. 그 정도로 살았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수입의 한 90% 정도는 저축을 했다라고 봐야죠. 나머지 10%로 산 건데 뭐 일단 그렇게 모아놓으면 종잣돈이 생기니까 돈을 불리기가 좀 편해지죠, 아무래도. 네. 네. 그렇죠. 그렇게 한 6년 살았던 것 같아요. 6년. 네. 그럼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가요? 부모님은 제 사회초년생이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부모님은 제 경제 상태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으셔가지고 네. 물론 이제 대충 제가 뭐 로버트 하고 그런 건 기요사키가 다시 그렇게 아시지만 하라고 네. 얘기한 건가요? 아니요, 그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제 사실은 이제 오히려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부동산을 산다든지 사업적을 권하셨는데 네. 안타깝게도 제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별로 없지만 능력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들어갔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월급을 최대한 안 쓰고 그걸 네. 모아가지고 투자하는 거 그거였죠. 예. 야, 근데 월급 90% 저축은 네. 거의 여러분 들어오기 힘드십니다. 근데 부모님 댁에 살았죠 그때. 예. 빚내 붙었죠 당연히. 부모님 댁에서. 당연히 그랬으니까 가능했겠죠.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 월세 내고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최대한 해도 한 70%? 월급의 70%이 정도 저축하시는 분은 뵙긴 했거든요. 그렇죠. 당시에는 아마 가장 싼 게 아마 월세가 그래도 그때도 한 4, 50은 했을 거거든요 아마. 네. 네, 그러면은 당연히 90% 저축할 수가 없죠. 이제 코트라가 그때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 겪고서 2009년에 신입사원들이 이제 연봉을 좀 삭감하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네. 그래서 이제 연봉이 좀 더 줄어들었죠 그때. 예. 투자 수익률은 그럼 얼마로 잡으셔서 그냥 뭐 그때부터 하신 지금까지 계속 그냥 대충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연간 15%? 예, 그렇죠. 그냥 무난하게. 예. 네. 근데 그 15%가 당연히 15 쌓이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어떤 네. 때는 좀 깨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내니까 대충 그 정도 나온다는 거죠. 네. 많이 벌 때는 네. 주식 시장이 좋을 때인가요? 뭐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이제 그때도 많이 벌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시장이 안 좋을 때 이제 빨리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손실을 제한하는 게 그게 중요하죠. 네. 저도 그렇게도 이제 하시고요. 저도 사실 뭐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자산시장이 다운 좋은데 수익을 내는 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손실을 좀 제한할 수는 있죠, 당연히. 네. 월급의 200% 저축한 사람도 있어요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죠? 가능하죠? 나머지 100% 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모님 네. 잘 쓴가요?
부모님 카드 쓰는 아, 건가요? 그렇죠. 부모님은 저한테도 네. 뭐 지금까지도 주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아니 월급의 네. 200% 저축 어떻게 가능하죠? 그거는 보너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거 다 포함해가지고 90%로 한 거죠. 보너스는 아. 그 월급이죠, 그냥 그것도. 예, 야, JCY님 어떻게 가능한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게. 근데 부모 예. 찬스인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제가 좀 봤어요. 부모가 좀 부자하면은 네. 이제 부모의 신용카드를 받아가지고 예. 그걸로 전부 다 지출을 하고 이제 자기 월급은 통으로 먹고 그런 사람들 좀 봤어요, 저도. 예. 아, 그렇게 해서 모으는 사람. 그렇죠. 이제 그게 엄밀히 결혼하기 말하면 사실 전에. 이제 증여 비슷한 건데 네. 그걸 사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사실은. 그건 좀 봤어요, 몇 번. 저도. 예. 네. 경제 관념이 엄청 뭐 나름 투철하시네요, 진짜. 전략이 있으시네요. 아, 그렇죠. 예. 은행텀 공금 횡령인데 근데 그 코트라에서 공금 횡령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예, 별로 없어가지고 거기 횡령? 예. 예. 직원들이 횡령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뭐 가끔 있는데 네. 근데 그래봤자 맨날 몇 천만 원 정도 푼돈하고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뭐냐 이거죠. 아, 예. 코트라는 아주 내부 감시가 투철하네요. 그거보다 거기 뭐 뺏기 별로 없어가지고 네. 예. 제가 그 뭐 횡령으로 잘린 사람 한 2명인가? 한 20년 동안 2명 정도 본 것 같아요. 아, 보셨어요? 네, 별로 없어요 거의. 네. 파이어를 예. 노리는 분들 가운데서 20, 30대 분들 계실 거고요. 그리고 예. 한때는 사실은 보시면 파이어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이 짤이 되게 유행을 하고 또 이게 꿈이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한 우리나라는 2010년대 중후반? 예. 그때 파이어족이 한창 핫했거든요. 가장 핫했던 게 제가 보기 20년, 언제죠? 21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네. 코로나 때문에 자산 시장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조금만 더 하면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게 좀 많았던 것 같고 제가 안타깝게도 파이어라는 책을 22년 4월에 내가지고 그 책이 많이 팔리진 않았습니다. 네. 많이 팔렸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게 1년 전에 했으면 엄청 많이 팔렸을 텐데 근데 이제 22년 냈기 때문에 네, 좀 이제 타이밍이 안 좋았죠 그때. 저는 왜 2010년대 후반으로 생각하냐면 예. 그때 제가 파이어족 멘트를 한번 길게 한 적이 있었어요, 아, 방송에서. 예, 예. 근데 그때 예. 미국에서 그게 되게 유행한다. 그 미국에서 나온 단어죠 그게 사실. 예. 예. 보시면 파이어족이라는 것은 예.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죠? 네. 인데펜던스도 잘못 썼는데 어쨌든 네 그렇네요. 예. 이 앞글자를 딴 용어로 수입의 최대 70%를 저축해서 근검 절약하여 최대한 빨리 재정적 독립을 확보해서 30대에 은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고액 연봉자들이 예, 맞아요. 예. 저런 파이어 하겠다라고 해서 몸을 갈아 넣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 자산을 이제 확보를 하고 파이어 해도 되는 정도의 규모가 됐을 때 파이어하는 이런 것들이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이제 IT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봉도 높고 맞아요. 예를 들면 이제 재택근무 비슷한 식으로 해가지고 뭐 태국 치앙마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더 많이 아껴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꽤 있죠. 그런 물가가 식으로. 싼 지역에서. 네, 그죠. 네. 네, 맞아요. 이게 지금 보시는 이쪽 자료는 2021년, 2년 그때 나왔던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2020년대 초반 그때 나왔던 자료가 2030 미혼 남녀 가운데 10명 중 2명이 파이어족이라는 게 파이어를 원했다. 그러니까 나도 그쵸, 이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렇죠. 10명이 스리파이어 족이 됐다는 건 아니고 되고 싶다거든요. 네, 네네. 나도 이걸 목표로 하고 있어 하면서 전 파이어족 할 거야 했던 사람이 10명 중 2명이었는데 그럼 나머지 8명은 도대체 무슨 목표가 있는 거죠? 네. 뭘 원하는 그냥 거예요? 네. 하루하루 회사 다니고 누가 나한테 스트레스 안 줬으면 좋겠고 아, 네네. 근데 그런 그건 이룰 거죠. 수 없는 꿈이잖아요. 이룰 수 없는 꿈이잖아요, 그건. 근데 그냥 뭐 야식도 시켜 먹고 그냥 회사 가고 아침 되면 회사 가고 야식 시켜 먹기 꿈이군요, 그러면. 네. 나 재밌는 오늘 야구하고 싶어. 드라마, 야구하고 싶어. 넷플릭스 보고 야식도 한번. 오늘 뭐 오늘은 야구나 짜장면. 축구하면 뭐 그런 것도 좀 보고 아, 네네네. 예, 그런 거죠. 예. 아, 그렇군요. 네. 예. 조기 은퇴에 필요한 자금으로 생각하면 금액이 14억 7천만 원이었어요. 제가 2009년에 생각했던 15억과 대충 비슷하네요. 그러면은, 비슷하네요. 그죠? 그리고 네네. 지금 딱 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아, 그렇군요. 네네네. 예. 그게 14억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파이어는 부자랑 좀 다른 거거든요. 이제 파이어는 그러니까 내가 이룬 자산으로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도 그 자산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인 거고 이제 부자는 내가 자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는 게 부자이겠죠, 아마. 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예. 돈 쓰는 것도 티도 안 나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부자죠. 그렇죠. 그냥 아무 네. 생각 없이 돈을 계속 써도 내 돈은 불어나서 내가 자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얼마를 네. 쓰는지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부자죠. 쓰는 그렇죠. 네. 속도보다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파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노력을 계속 해야 돼요. 이제 내가 네. 이게 15억을 모았다고 하면은 이제 저거를 진짜 뭐 1년에 막 3억씩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5년 만에 끝나니까 그 돈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게 쓰고 이제 그 정도를 이제 투자 수익으로 메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일하고 뭐 투자를 하거나 나의 어떤 재능을 살려서 사업을 해본다든지 네. 뭐 꼭 정해진 사무실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도 그렇게 근무하시잖아요. 뭐 그렇죠. 네. 예를 들면 15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예를 들면 한 8% 수익을 낸다. 그럼 이제 1억 2천 정도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6천, 그러니까 월 500을 갖고 살고 나머지 6천은 재투자. 왜냐면 재투자를 안 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산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꽤 달성 가능한 시나리오이죠. 15억 가지고 1억 2천 벌고 6천은 내가 생활비로 쓰고 6천은 네. 재투자하기. 뭐 그런 거. 그럼 예. 지금은 한 월 500을 쓰시는 건가요? 솔직히 저 지금 얼마 쓰는지 잘 모르기는 하는데. 그냥 쓰세요. 예, 지금은 그냥 부자 써- 되셨네요. 아니 월 30만 원 제가 그게 쓰시다가 없잖아요. 부양 가족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 참고로 미혼이십니다. 아, 그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지금 얼마 쓰는지 잘 모르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설계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예. 14억 7천 너무 적지 않은가요?라고 하시는데 별로 적지는 않아요. 현재도 물론 이제 유효한가요? 그거 가지고 네. 15억 가지고 멍청하게 서울 아파트 하나 떡 사고 끝.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럼 당연히 내 생활비가 없어지니까 이제 근데 이게 이제 15억을 가지면은 내가 굳이 서울 아파트 떡해서 거기 살 필요가 이제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방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진짜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내 거주 비용이 3억 정도 태우고 나머지 12억 가지고 움직여야겠네요. 뭐 예를 들면은 네. 그런 거 가능하죠. 예. 우리 강왕국 작가님 입장에서는 서울 아파트 턱 사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 아니 그게 아니라 14억 7천을 가지고 전 재산을 이제 아니, 서울 아니, 아파트에 맞잖아요. 받고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근데 14억 7천이 있는데 예. 내가 파이어를 하고 싶어. 근데 파이어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 하나 떡 사고 끝. 그러면 당연히 멍청한 거죠. 그럼 파이어 못 하는 거죠. 그걸로 또 15억을 벌어야죠. 네. 아, 실제로 이 펀드 투자를 하시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미장 투자나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은 예. 집에 왜 돈을 그렇게 깔고 앉아 있어요? 물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긴 합니다. 물론. 네, 네. 너무 아니 돈을 예. 굴려야지. 예. 그걸 왜 깔고 앉아 있어요? 아깝게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거 자체도요, 이제 주식 시장이랑 수익률이 거의 비슷해요. 왜 사실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언론 기사 보면은 뭐 주식 수익률이 부동산보다 훨씬 높다는 등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 사실 거짓말이에요. 이제 과거 150년 동안 한 20개국 전부를 살펴봐도 네. 주식과 부동산의 수익은 거의 비슷해요, 사실. 아, 진짜요? 네, 거의 비슷하고 네. 그리고 이제 주식은 부동산 레버리지로 쓸 수도 있고 그 변동성이 주식보다 더 적기 때문에 그쵸. 사실은 더 좋은 투자예요, 주식보다는. 근데 이제 어. 대한민국 같은 이제 사례를 보면은 근데 여기는 조금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저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사도 그게 내 자산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왜죠? 정부가 개입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이제 보유세도 이제 맨날 바뀌고 그리고 이제 양도세도 맨날 바뀌고 네. 그리고 몇 채를 가져야 되는 것도 바뀌고 이제 그 몇 네. 년을 살아야 되는 것도 맨날 바뀌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동산은 내가 사도 그거를 내 사유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게다가 이번에 10.15 토어제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죠. 지정이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정책인지. 그게 뭐 저도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예. 이제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가 필요하다.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실 사유재산 굉장히 침범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멀쩡한 국가에서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많이 바뀐다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사실 이러면 독일 같은 경우는 50년 전부터 안 바뀌었거든요. 거기는. 아, 그래요? 예, 거기는 그냥 되게 심플해요. 그냥 중국은요? 중국도 그 몇십 년에 한번 바뀌기는 하는데 일단 중국은 지금 굉장히 프렌드리한 정책을 가지고 있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내에는 그러니까 이제 도심에는 이제 두 채까지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근데 양도세가 재밌는 게 그냥 파는 가격이 1% 정도예요. 내가 이제 30억짜리 집을 팔면 3천만 원 양도세를 내는 건데 그것도 너무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보통 매수자가 내준대요. 그걸 대신. 예. 아. 그리고 보유세 없고. 예. 그래서 우리는 좋아요. 예. 양도세가 꽤 나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국은 양도세, 실제로 내가 번 금액에 대해서 예. 이제 그것도 상당히 나가고 거기다가 중과세도 막 붙을 수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네. 거기는 그냥 판매 가격이 1% 통쳐요, 그냥. 예. 오. 예.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나요, 거기가. 예.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이상 보유하면 그냥 비과세이고 그 전에 팔면은 그냥 소득세랑 똑같이 내요, 그냥. 예. 그냥 한마디로 그해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소득이 발생했다고 간주하고 그냥 이제 그 자기 개인 소득세 내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네. 예. 그래서 거기도 심플해요, 사실 보면은. 예. 그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것과 또 정부가 이런 식으로 세금하면 그냥 부동산 먼저 좀 가장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니, 근데 그 세금이 좀 어느 정도 비합리적일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매번 바뀐다는 게 문제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어. 보유세를 더 뭐 해외처럼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뭐 계시고. 다 좋은데 네. 그럼 그거를 한번 결정해가지고 한 몇십 년 정도는 그냥 안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도 다 그래요. 별로 안 움직여요 그거. 한국만 이래요. 예. 네, 예. 네, 네. 그리고 정권 한 번 바뀌면은 또 이제 몇십 개가 추가로 또 없어졌다가 또 정권 바뀌면 또 몇십 개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러고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부동산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투자 자산인데 한국 부동산 난 잘 모르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그러면서 뭐 가격은 또 막 올랐다가 뭐 그거는 뭐 사실 매수자한테 그러니까. 나쁠 건 없죠. 가격이 오르면은. 나쁠 건 없지만 예. 네. 채팅창에서는 또 세금 폭탄 얘기하시는데 2030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포기할 정도가 돼버렸거든요 지금. 뭐 사실 뭐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건 맞죠. 그래도 예. 길을 찾으면 찾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안정감을 또 주는 매력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 출퇴근 시간도 그렇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렇죠. 제도가 바뀌면서 지금 전세도 지금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예.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근데 사야 대한민국이 되나, 월세 딴 내야 나라들이랑 되나? 비교하면은 월세가 되게 싼 편이거든요, 사실 근데. 맞아요. 어, 아직도 어쩌다 월세는 편이죠. 싼 예. 편이죠. 맞아요. 근데 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월세가 이렇게 되면 수요가 많아지면 뭐 그렇겠죠. 네. 예.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제가 부동산 정책은 그 자세하게 면밀하게 폴로를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관심 별로 없으니까. 예. 근데 아마 앵커님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예. 그래서 자, 파이어족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예. 좀 갔는데 파이어족이 된다면 가장 기대되는 점이 취미생활이다. 예. 취미생활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어떤 취미가 저는 있으시죠? 체스쟁이니까 이제 맨날 앉아가지고 체스를 두고 있죠. 네. 오래 두셨죠? 체스 둔지 오래 되셨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둔 것도 벌써 한 그래도 한 몇 년 언제부터 냐 30년 된 것 같고 네. 이제 코로나 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근무를 하면서 재택 때 심심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4년 만에 한 5년 만에 8만 판을 둔 것 같아요. 예. 8만 판. 예, 8만 번, 8만 번. 예. 카운팅 하시면서 두시나 봐요. 그렇죠. 저는 이제 속기를 두기 때문에 이제 한 네. 판이 무조건 2분 내로 끝나죠. 예. 그래서 이제 8만 판을 뒀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 또 채팅창에 그 나왔는데 뭐가 나왔네요? JCY님께서 예, 예. 월세 살면 절대 돈 못 모읍니다. 못 모으지 예. 않나요? 못 모으지 않나요? 네. 뭐 당연히 좀 어려워지는 건 맞죠. 그래서 사실 이게 네. 저는 사실 그 이제 전세도 돈 못 모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그 단순하게 내가 전세를 뭐 5억 주고 살면은 몇 년을 5억 받아서 괜찮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근데 그 몇 년 동안에 그 5억의 가치가 엄청 떨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세로 내가 그 5억을 가졌으면 딴 데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비용도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전 전세가 훨씬 더 나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월세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에 큰 돈을 넣어두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주로 주식이나 코인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그렇게 하죠. 생각하고 아무래도. 부동산 하는 네. 사람은 또 완전 반대로 생각합니다. 네. 무슨 주식 종이 쪼가리 근데 이제 실물이 팩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팩트는 부동산 돈 버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돈 버는 것도 오케이고 네. 그거 안 하면 월세 사는 거 오케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전세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세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집주인한테 되게 좋은데 네. 이제 그 임차인한테 좋은 게 없다고 봐요. 저는. 예. 체스를 대회까지 나가시면서 취미 활동을 아주 제외를 진지하게 나가기도 하고 제가 하시더라고요. 만들기도 했죠 몇 개. 그렇죠. 만드셨어요? 한국에서 몇 번 했죠. 네, 그렇죠.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정기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제가 게을러 빠져서 못 하고 있는데 그 체스 대회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100만 원만 이제 스폰해도 솔직히 행복한 대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행복한 대회. 예. 네, 그래서 취미생활 체스 네. 하고 계시고 가족 친구들과의 시간, 인간관계 스트레스 감소, 경제적 자유로움 다 맞는
이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공감하세요? 제 생각에는 아마 네. 이제 파이어를 하면 제일 좋은 게 그 저기 인간적 스트레스라고 했나요? 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면은 아무래도 필연적으로 내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인간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뭐 안 볼 순 아예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사실 굉장히 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크고 어떤 사람은 좀 덜 클 것 같은데 무조건 그 스트레스는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래도 한 95%는 피해갈 수 있죠. 네. 네. 파이어라는 책이 나온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셨는데. 저 필이신 분 누군가 근데? 네. 네. 초상권 보호해드리고 작가님 네네. 얼굴만 예. 이렇게 저분이 누굴까? 네. 나왔어요. 여자분 그러네요. 네. 또 찍은 분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고 아, 그래요? 이분도 네네. 블로그를 하시는 분이 네네. 네, 작가님 책을 보고 정말 감명받아서 훌륭하신 분이네. 예, 같이 사진 찍자고 사진 찍으신 것 같아요. 파이어를 예. 노리는 2030 말고도요, 뭐 4050들도 파이어를 노린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은퇴가 별로 멀지 않은 그 세대이기 때문에 4050은. 그러니까 이제 4050은 네. 사실 이제 거기 파이어에서 그 뒤에 있는 RE가 이제 조기 은퇴라는 뜻이거든요. 예. 이제 FI는 경제적 자유라는 뜻인데, 예. 그러니까 40, 50은 그 RE는 제치더라도 네. 최소한 FI는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왜냐하면 40, 50. 언젠가는 그 노동 소득이 끝날 거고, 이제 맞아요. 그 후에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모든 사람이 FI까지는 가야 됩니다. FI는 안 하더라도 FI는 무조건 가야 돼요. 네. 네. 2030은 파이어를 목표로, 4050, 6070은 FI를 목표로 해서 좀 이런 경제적 자유로움을 나름대로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나름의 그 경제적 자유를 좀 느껴보려면 세대별 최적의 퀀트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예. FI를 못 하게 되면은 인생이 되게 좀 어떻게 좀 비굴해지죠. 왜냐면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방법이 사실 두 개밖에 없거든요. 이제 국가에서 빌붙어 가지고 뭔가 뜯어내든지 이제 아니면은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부터 뜯어내든지 그 두 개밖에 없는데 둘 다 그렇게 이 존엄성이 뭐 엄청 큰 그 방법은 아니죠, 사실 이게. 그래서 이제 본인의 존엄을 지키고 소일거리 할 수도 있죠. 네? 소일거리 같은 거.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언젠가 노동력이 소진이 될 거잖아요. 아, 예. 왜냐면 그게 사실 뭐 네. 지금은 저희가 젊으니까 예, 그래 뭐 맞아요. 80까지 뭐 할 수 있겠지 하는데 80까지 못 해요 그거. 예,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제가 보면 거의 맥시멈이 70살인데 네. 사실 우리는 지금 수명이 한 그래도 뭐 최소한 90세까지는 늘어났고 조만간 이제 AI 때문에 의료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거기 때문에 150살, 200살 살 거 같거든요 사실 우리는. 근데 이제 우리가 70살부터 이제 일을 못 한다 하면은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사실 정부나 이제 가족들이나밖에 없는데 그다지 이제 존엄이 뛰어난 그 삶은 아니죠 그게 사실. 예. 그래서 FI는 무조건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기 이제 그 연령별 퀀트 전략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일단은 자산의 상당 부분 이제 8에서 90%를 자산 배분할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자산을 이제 주식과 채권과 그리고 실물 자산에 나눠서 그리고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을 나눠서 투자하는 게 자산 배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한 퀀트 투자 전략이기도 하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대다수 사람들한테 추천해 드리고 연령과 크게 상관없이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일부분은 개별주 투자를 하는 거를 개별 자산 투자를 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게 뭐 개별 코인이 자산? 되었든 네. 주식이 되었든 뭐 금이 되었든 어쨌든 근데 그거는 연령별로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투자 스킬에 대해서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제 내가 투자 스킬이 별로 없다 하면은 100%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90% 자산 배분, 10%는 이제 개별 자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정말 위대한 투자자다 하면은 언젠가부터는 자산 배분을 놓고 그 개별 자산으로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연령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투자 스킬이 중요해요. 네. 개별 자산 투자를 주식을 따로 개별 자산 투자라고 얘기를 아니요, 하시는 저는 그게 다 포함해요. 그냥 뭐 주식이 될 수 있고, 코인도 될 수 있고, 부동산도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모든 건. 예, 그렇죠. 네. 자산 배분이 그러면 예. 지금 여기 이제 책에 나오는 예, 내용에서 그렇습니다. 보시면 네. 주식, 채권, 금, 현금 이렇게 나누는 게 기본인가요? 그러니까 저게 1981년에 나온 이제 해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만든 연구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심플한 퀀트 투자 자산 배분 전략이자 이제 가장 베이스 자산 배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저기서 따로 개별 자산 투자 이렇게 범위를 정하시는 건 네.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 저는 이제 그 전체 자산의 90%를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네. 나머지 10에서 15%로 더 높은 수익을 도전해 보거라 이런 거죠. 근데 네. 그 더 높은 수익은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코인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이 네, 될 수도 다 될 수 있고. 있다고 봐요. 예, 그렇죠. 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